잠시만요. 얘를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오픈 AI에서 O1이라는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생긴 LLM의 유형인데요. 리즈닝 모델스라고 이제 답변을 사용자한테 하기 전에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메모장에다가 막 휘갈겨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이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를 막 이제 LLM이 혼자서 막 이제 혼잣말을 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 답변할 준비가 됐다 하면은 딱 이제 모드를 바꿔서 이제 사용자한테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와 메시지를 아까 이제 그런 이제 형식으로 사용자와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즈닝 모델이 뭔지 간단히 뭐 데모 같은 게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리즈닝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바로 그냥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똑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O3라고 이제 O1이라는 게 있는데 O1의 후속 모델이에요. 그래서 O1이 있고 O3가 있고 그리고 O3의 작은 버전인 미니가 있는데 조금 더 미니가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O1 그냥 O1보다 더 똑똑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O3 미니를 사용하는데 그냥 O1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LLM의 성능이 수학 코딩 분야에서는 웬만한 사람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AIM이라고 이제 IMO를 가려면은 그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를 가려면은 나라마다 5명을 뽑잖아요. 근데 그 5명을 뽑는 시험 자체를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보는 시험을 AIM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AIM이 시험을 몇 개를 맞았냐로 이제 LLM의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요즘 왜냐면은 이제 뭐 수능이나 그런 것도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얘네한테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AIM이부터 이제 벤치마크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벤치마크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어려운 벤치마크였다가 LLM들이 막 성능이 좋아지면은 그 벤치마크는에서는 모든 LLM이 100점을 맞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LLM들이 100점을 맞아버리면 사실 그 벤치마크는 이제 벤치마크로서의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벤치마크가 포화됐다고 하는데 이제 AIM은 아직 포화가 안 된 벤치마크라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일단 그렇고요. 얘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답을 내려 써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 처리 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리즈닝 프로세스라는 거를 이제 그냥 이성 처리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14초 동안 이제 자기가 어 혼자 이제 그 노트북에 막 적은 다음에 이게 답인 것 같아 하면서 답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람과 되게 비슷한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대답을 내놓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이제 그 문제를 만약에 일반적인 LLM인 GPT-4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이게 좀 레이턴시가 있는 거지 사실 바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제 완성된 답변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리즈닝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이전에 자기들이 이제 스크래치 패드 같은데 이렇게 막 뭐 가설도 세워보고 다시 이제 뭐 셀프 버리피케이션도 해보고 검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말해줄 차례가 됐다. 이제는 뭐 모르든 알든 난 이제 말할 준비가 됐어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 모델들을 리즈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즈닝의 그 리즈닝 모델에서 리즈닝인 뜻은 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기존에 있었던 LLM들은 뭐 리즈닝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냐 하면은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 자체가 뭔지 되게 정의가 되지도 않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냐라 할 수 없냐 기존 LLM들은 하면 그건 아닌데, 그냥 이 용어가 붙은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스크래치 패드에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내놓잖아요. 근데 스크래치 패드에 쓰는 그 활동 자체를 리즈닝 프로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리즈닝 프로세스를 하고 대답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리즈닝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좀 소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닝 모델은 일단 그래서 리즈닝 모델한테는 이러한 프롬프트가 주어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리즈닝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어시스턴트니까 너는 이제 LLM이 네 어시스턴트거든요. 그 먼저 이제 리즈닝 프로세스에 대를 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저한테 그 앤서를 내놓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리즈닝 프로세스는 이제 think 태그 안에 그리고 답은 앤서라는 태그 안에 각각 내놓으라는 거고요. 네, 일단 그렇고 이제 유저하고 이제 프롬프트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 저 약간 아까의 예시로 같으면은 수학 문제가 이 자리에 떨궈지는 거고요. 어시스턴트는 이제 이 오른쪽 예시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퀘스천이 사실 이제 프롬프트 자리에 들어갔던 애고 이제 띵크태가 딱 켜지면은 이제 지가 혼자 막 이제 혼잣말 하는 거 혼잣말 하다가 빨간색 부분이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wait 근데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지금 좀 중요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되게 중요한 지점을 발견한 것 같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점검을 해보자. 이 내가 한 스텝들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모습이 되게 사람이 푸는 그 과정의 그 머릿속의 고뇌를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적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앤서를 내놓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이제 그렇게 그 특이한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된 LL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GPT 그 O1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O1이 아니더라도 사실 O1은 되게 처음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R1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포함이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O1의 기술을 아마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거나 베낀 것 같아요. 뭐 기술이 흘러 들어갔거나 왜냐면은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정답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오원이 제일 이제 시초였다면은 이제 어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도 이제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또 똑같은 모델을 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GPT 그러니까 제미나이 2.5 뭐 플래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2.0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띵크 태그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그 오픈 AI O1은 띵크 태그 안에 있는 걸 다 숨기거든요. 근데 얘는 다 보여줘요. 보시면은 이제 띵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띵크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엄청 빠르게 생성을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직 띵킹 중이고 여기 이제 모델 떠트를 숨기려면은 이제 얘를 누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모델 떠트고 여기부터는 이제 모델이 실제 유저한테 내놓는 앤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답안지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답안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뭐 A4 용지 공백란에 적은 끄적인 그런 이제 풀이 과정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뭐 엔트로픽의 클러드가 또 요즘 되게 강한 모델인데 엔트로픽의 클러드를 그 코딩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VS 코드라고 그 IDE 툴이 있잖아요. 코딩 툴이 있는데 그 코딩 툴의 그 오픈 소스인데 그게 그대로 포크를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AI 기능을 삽입을 한 게 이제 커서라고 하는 ID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커서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고 어 그냥 커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GPT 아까 GPT가 아닌 뭐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러드 3.7 소넷의 띵킹 모드로 하겠다 하면은 되거든요. 이거 이 코드 설명해봐. 그리고 혹시나 이제 버그가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하면은 얘는 띵크 태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얘도. 그래서 띵크 태그 있고 이제 한글로 물어봤으니까 한글로 답변을 하는 좋은 이제 비헤이비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끊기네요. 그건 이제 지 혼자 이제 막 주저리 떠드는 거고요. 띵크가 끝나면은 이제 저한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즈닝 모델이거든요. 혹시 소리 괜찮나요? 그 소음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리즈닝 모델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 그 오원이랑 오원 프로는 오원 프로가 리즈닝을 반복하는 건가요? 똑같은 걸? 아, 제 생각에는 그 어떻게 더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걔네 블로그에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따 강화학습을 설명을 드릴 텐데 강화학습을 더 오래 돌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모델을 강화학습을 더 오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즈닝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리즈닝 후에 강화학습 리즈닝의 그 칸 리즈닝의 과정이 엄청 긴 거죠. 토큰이 엄청 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 패드의 일반 모델은 학습을 했을 때 보통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이면은 이제 학습을 끝내버리는데 O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막 A4 용지 네다섯 장을 이제 뭐 자기 생각에 막 끄적이는데 A4 용지 네다섯 장 큰 양까지 이제 할애를 해도 할애를 할 때까지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네, 이게 강화학습을 하면 오래 할수록 토큰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부닥치면은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 패드에 자기의 생각을 쓰는 토큰의 개수가 엄청 증가하고 쉬운 문제일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하고 바로 대답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은 이 리즈닝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학습 여기서는 이게 수학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니까 답이 틀린지 맞았는지 바이너리로만 이제 그 리와드를 줘요. 네, 그 과정은 보지 않고 답이 기냐 아니냐만 으로 판단을 해서 바이너리 리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주는 방식이 수학 문제면은 이제 레이텍으로 보통 답변하는데 레이텍 보면은 그 백슬래시 비박스라고 있어요. 백슬래시 박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증명이나 아니면 뭐 수학 답 도출할 때 이제 박스 안에 이제 숫자나 수식을 적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레이텍 문법에서 딱 그 박스드라고 해서 이제 그 얘가 내놓는 경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리즈닝 모델이 그러면은 리와드를 줄 때는 그 박스드 안에 숫자나 수식만 똑 떼가지고 그게 진짜 답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로만 판단을 하여서 바이너리 리워드를 주는 형식입니다. 네, 일단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쓰는데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일단은 안 드릴게요. 일단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문제가 맞았다인 경우에는 그 행동을 그 행동이 더 나타날 확률이 더 높게끔 학습을 하고 만약에 틀렸다, 안 좋은 경우다 이럴 때는 그 행동이 나타날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하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류의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도 같은 설명을 예전 세미나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그레디언트 어센트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바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파이 어, 타에 뭐 예를 들어서 시다 죄송합니다. x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그 이제 뉴럴 넷의 그 모든 웨이트 뉴런들을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로 이제 채워져 있는 파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제 아웃풋 y인데 사실 그냥 중간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y가 나올 확률이 아웃풋 y 그냥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y 어 어떻게 하죠? 헷이었나? 예, 헷 y가 그라운드 트루스 y일 확률을 이제 여기 곱하기 이제 리와드를 해주는 형식으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제 그냥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들이 대략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다 이런 식으로 딱 가요. 그러니까 이 수식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인데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 로스로 부호를 바꿔서 하는데 GT가 여기서는 이제 리와드라고 대충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리와드가 높으면은 이제 이 그레디언트의 그
그 크기, 앰플리튜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타 t가 해당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도록, 왜냐하면 파이 세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데 그 러닝 레이트가 알파라고 했을 때 그 러닝 레이트에 곱해져 가지고 리와드가 되는 거니까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 시그널이. 그래서 더 프로바블해지고, 만약에 리와드의 자리 GT가 되게 낮다 혹은 음수다, 그러면은 그 행동이 그러니까 언프로바블하게 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바리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GRPO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보시면 조금 그냥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어, 기본 아이디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틀리면, 그러니까 손쉽게, 그리고 이제 GRPO에서 처음, 아까 죄송합니다, 그 아론에서 처음 이제 강화학습을 했던 그 단계가 뭐냐면은 강화학습을 하려면은 어쨌든 리와드를 줘야 되고, 근데 그 리와드가 사실 되게 결정적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실제로는 틀렸는데 내가 잘못 봐서 너 잘했어라고 하면은 반대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산문 쓰기, 줄글 쓰기, 아니면 뭐 이메일 잘 보내기, 이런 것도 태스크가 있을 때, 그런 거는 사실 리와드 모델이라고 다른 LL의 다른 모델이, 다른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수도 리와드를 주거든요. 근데 그 수도 리와드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정확한 수도 리와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이어스가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론 논문에 보면은 처음 단계의 강화학습은 이제 손쉽게 되게 verify가 확연하게 가능한 바이너리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수학이나 코딩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 바이너리 형태의 이와드를 줘서 강학습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쓰였던 알고리즘이 사실 뭐 PPO를 쓸 수도 있고, PPO로 해서 실제로 잘 됐다는 이제 논문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자인 초이스로 GRPO라고 하는 이제 RL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 모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존 LLM들은 일단 첫 번째 SFT를 하고, SFT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그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 이제 유저 질문, 어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답변, 유저 질문, 어시스트 답변, 이런 데이터셋이 쫘르르 있을 때 그 데이터셋을 이미 사전에 모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어,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바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RL은 그 온라인 RL이란 거거든요. 즉 이제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SFT라는 걸 포함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답이 누군가가 써준 답이고, 그 써준 답변대로 행동을 하도록 이제 학습이 된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뭐야 이거 그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제일 큰 다른 점은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이 A가 모델이 내놓은 트래젝토리, 모델이 내놓은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이제 모델이 내놓은 이제 Y가 이제 원래는 여기 있는 Y 햇이 원래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그대로 있는 답변인데, 여기에서의 Y 햇은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실제로
그러니까 내놓은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실제로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온라인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러닝 형태의 이제 강학습을 온라인 RL, 온라인 강학습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학습은 모두 다 온라인 RL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모델들과 좀 기존 LLM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존 LLM들은 첫 번째로 1단계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LM이 생성한 모든 토큰에 대해서 리와드 모델이 그 모든 토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RL을 하거든요. 온라인 RL을 하는데, 근데 오원이나 아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혼자 독백을 해나가면서 끄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끄적이는 부분인 think 태그들 사이의 내용은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거기 사실 욕을 써도 되고, 뭐 아예 이제 이상한 얘기를 써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리와드는 오로지 앤서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앤서 태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리와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즈닝 모델한테 조금 더 이제 생각할 공간을 많이 주게 된 거고, 그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을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좀 더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도가 높아졌으니까 여러 형태로 모험이나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보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탐색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잘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고, 이게 혹시 딥러닝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리차드 서튼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창시자가 있거든요. 올해 튜링상 받은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되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Middle Lesson이라고. 뭐냐면은 그 이제 AI의 그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모델이 약하니까 휴리스틱한 룰 베이스드 접근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품사 태깅을 해서 뭐 이제 LLM한테 입력하기 전에 LLM이 너무 약하다, 너무 이제 성능이 후진 LLM이다 하면은 힌트를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에는 대명사라고 태그를 따로 넣어주고, eight라고 하면 동사 태그를 또 넣어주고, 막 이런 형식으로 되게 룰 베이스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게 옛날에 이제 그 AI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리처드 서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사람이 이제 써준 룰 베이스드 접근법은 초반에는 이제 애드옥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소타를 찍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성능을 비교적 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 그 플래튜에 다다르고, 결국에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고, 그 성능 향상의 한계를 깨는 이제 돌파구 같은 이제 방법들은 항상 AI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AI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게끔 하는 방법들이 항상 이겨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케일러블한 방법, 뭐 타임이든 뭐 컴퓨트 양이든 모델의 크기든 데이터의 사이즈든 어,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지만 스케일러블한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한 이제 방법이 항상 사람이 써준 되게 룰 베이스드 애드옥한 방법을 이겨왔다고 하고, 이 리즈닝 모델도 되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기존의 LLM들은 보통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대부분의 학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써준
답변을 그대로 달달달 외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원이나 아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성한 생성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과정을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델이 스스로 그러니까 모델이 스스로 생성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피드백을 받는 거지 사람이 써준 답안지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처드 서튼이 말한 그런 맥락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 덕분에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발표 다 끝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서 오원이랑 아론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RL에서 이제 스파스 리워드 세팅 그리고 덴스 리워드 세팅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LLM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하나의 토큰을 내뱉잖아요. 토큰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는 죄송합니다. 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좀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RL의 강학습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LLM들이 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오토 리그레시브 형식으로 학습을 하고 오토 리그레시브 형식으로 이제 답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생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생성한 단어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또 컨텍스트로 이제 다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 단어를 내놓는 거를 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막 몇천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해당 딱 단어를 어 이제 출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가짓수 중에서 하나의 액션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토큰을 내뱉는 거를 액션이라고 한다면은 만 토큰 예를 들어서 만 개나 천 개나 그러니까 어쨌든 만 개의 토큰을 내놓은 다음에 겨우 바이너리 리워드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처음부터 LLM이 아무런 이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프리트레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학습도 안 거친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잘하는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학생은 너가 틀렸어, 너가 맞았어, 이번에 너가 틀렸어, 너가 맞았어라고 하는 되게 바이너리한 피드백만 받고도 내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를 똑똑하니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멍청하고 이제 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답지를 처음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도 모르면은 걔한테 바이너리 리워드를 준다고 해서 성능 향상이 되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수학을 원래 원체 못하고 원체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스파스 리워드 세팅이라고 합니다. 원래 덴스 리워드 세팅이라고 뭐냐면은
각각의 액션 하나하나마다 리워드가 어, 생기는 세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O1과 R1이 학습이 된 강화학습 세팅은 뭐냐면은 막 만 개의 토큰을 내놓는데 원래의 일반적인 강화학습 세팅에서는 한 토큰 내놓을 때마다 너 잘했어, 너 잘 못했어 그런 이제 리와드를 계속 받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만 토큰을 따라르르 생성을 하고 만 번째 맨 끝 토큰이 딱 이제 생성이 끝났을 때에만 그것도 이제 실수가 아닌 바이너리인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이제 리워드만 받는 거죠. 되게 스파스 리워드 세팅입니다. 근데 엄청 놀라운 점은 개인적으로 엄청 놀라웠던 점은 매우 이런 스파스한 리워드 세팅에서도 LLM이 되게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가지면은 결국에는 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한 학습 시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론 페이퍼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올 수가 있는데 어, 이제 그, 그 아론이 어떻게 보면은 오원을 베낀 거고 근데 이제 오원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제 어, 과정을 숨겼다면은 얘네들은 처음으로 논문화 시켜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오픈 소스로 이제 시크릿 소스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 물론 지금의 이제 몇 개월 지난 지금의 이제 온라인 아래에서는 이렇게 많은 스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뭐 더 발전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텝 그러니까 그 강학습 한 스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뚜루루루 생성을 하고 바이너리 리어드를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거를 그 과정을 하나의 스텝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한 8,000 스텝 거치면은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 물론 그 중간 스텝에서도 성능이 이미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다는 거고 이게 그 실제 시간으로 보면은 한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GPU가 적으면은. 뭐 적게는 적어도 일 주일은 걸릴 어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뭐 하루 안에도 몇 천만 건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은 강학습과 온라인 강학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 생성물을 자기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답변을 생성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답변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미 답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텍스트화돼서 엄청나게 큰 말뭉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스텝이 되게 많아지면 만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텝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 스텝이 많아지면은 결국 해낸다라는 게 오원과 아론이 보여준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는 그런 논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즈닝을 할 때 뭐 몬테칼로 트리 서치 같은 걸 해 가지고 막 이제 각 노드마다 이제 프로버블한지 안 프로버블한 노드인지 막 또 평가하는 LLM 모델도 따로 만들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심리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이제 도메인 지식이 되게 녹아들어 가야지 어 작동을 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들이 많았다면은 얘는 그냥 리와드만 줘 약간 1 이나 0 인지만 알려주면은 알아서 학습이 되도록 되게 훨씬 덜 애드혹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덜 애드혹한 방식이 결국엔 이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놀라운 점은 스파스 리워드 세팅에서도 결국에는 0과 1만 그냥 들었을 뿐인데 LLM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미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토큰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이제 보통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LLM이 한 스텝에서, 그러니까 한 이제 그 토큰 제너레이션 하는 한 스텝에서 생성이 가능한 이제 액션의 가지수가 10만 개예요. 근데 10만 개를 10,000번 생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만에 10만 승이잖아요. 네. 약간 만에 10만 예 10만의 만승이구나. 예 10만의 만승인데 10만의 만승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물론 이제 여러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딱 이제 몇 가지, 한 100 가지 정도라고 할까요? 100 가지 정도의 경우만 딱 그 답을 도달할 수 있다고 과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멍청하면은 사실 어떻게 그런 이제 뭐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짓수에 대해서 다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학습을 하겠어요. 보통은 학습 못 하겠죠. 예.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큰 이유는, 일단 많은 이제 말뭉치 펄퍼스에 대해서 막 우리가 웹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 중에서 상태가 제일 최상인 데이터를 모두 다 학습을 한 게 요즘 LLM이고, 그래서 요즘 LLM이 데이터가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웹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일단 학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LLM의 사이즈가 사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람의 뉴런의 개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 엑사원이라고 LG에서 구운 이제 LLM이 있는데, 그 LLM의 제일 그 플래그십 모델인 32 빌리언 뉴런을 가진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사람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14 빌리언 정도의 뉴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러한 동작 그 이제 객체인 뉴런이라고 한다면은 뉴런 개수가 더 많은 거죠. 물론 사람의 뉴런은 뭐 더 많은 약간 상태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공평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많은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뉴런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어 캐패시티가 높은 LLM이기 때문에, 그러한 AI 모델이 그러니까 어쨌든 뉴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데이터를 이미 사전 학습을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엄청나게 스파스한 바이너리 리워드를 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을 이제 오픈AI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사람이 독백하는 것처럼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찾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내가 풀었던 풀이 과정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이제 진짜 원래 LLM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내놓도록 학습이 된 녀석이니까, 이런 이상한 독백은 거의 내놓질 않아요, 보통은. 사용자가 싫어하겠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띵크 태그 안에 있는 거는 사실 사용자가 보지도 않고 앤서 태그에 있는 것만 보니까 이상한 말을 막 적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한 말을 막 적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냐. 보통은 이제 위키피디아 글이나 아니면 되게 교과서나 이런 거를 보통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데이터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에는 뭐 이런 혼잣말하는 이런 글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 사실 이런 이제 패턴의 글을 사전 학습 때 안 봤으면은 어떻게 바이너리 리워드만 가지고도 얘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로 어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프레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혼잣말로 모놀로그로 독백하는 듯한 데이터가 있냐?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강학습으로 바이너리 리어드를 줬을 때도 이러한 행동 패턴이 이끌어지는 게 아니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사전학습 데이터를 다 까보니까 그러니까 사전학습 그러니까 프레트레인 데이터에 사람이 혼잣말하듯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간 데이터가 존재함을 이제 밝혔습니다. 밝혔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강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면은 내가 좋은 리워드를 얻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안 했을 때는 내가 리워드를 덜 받네. 이런 거를 되게 똑똑한 LLM이니까 이미 똑똑하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이제 리즈닝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이 잘 발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의 라마 모델이 이제 는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각각의 각 LLM은 이제 각 회사에서 어 준비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라마는 메타에서 준비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거고 뭐 퀸이라고 이제 알리바바에서 만든 되게 좋은 LLM인데 퀸은 또 알리바바 사람들이 준비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두 데이터로 학습이 된 다른 LLM들이 있을 때 라마는 이 아하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줄글로 이제 독백하는 듯한 패턴을 아하 모먼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 라마는 이 과학습을 했을 때도 이 아하 모먼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패턴 이런 경향이 훨씬 덜해요, 퀸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아마 퀸 사전학습 데이터와 라마가 사전학습한 데이터의 경향성이 어느 정도 달랐으니까 아래를 잘 먹는 퀸 같은 모델이 있고 잘 비교적 먹지 않는 라마 같은 모델이 그래서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은 스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AIM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에서 더 좋은 평가를 얻는 더 좋은 이제 성적을 내는데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토큰의 길이 그러니까 토큰의 양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답을 내놓기 전까지 얘가 끄적인 양을 추적을 해봤을 때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끄적이는 양이 엄청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학습을 하면 할수록 끄적이는 양이 많아지고 끄적이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얘가 터득을 한 거죠. '아 내가 많이 끄적이면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구나. 아 그럼 나는 더 많이 끄적이고 더 많이 끄적이는 동안 더 많이 어 이제 내 답변을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은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바이너리 리와드로부터 캐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버리지 그 리스폰스 랭스가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토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물어보면은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한 거냐면은 쉬운 문제가 나왔네. 쉬운 문제는 사실 조금만 끄적여도 1을 다 받네. 그러면은 나 그냥 조금만 끄적일게. 그냥 그래도 1 받으니까. 이렇게 학습이 된 거고 강학습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조금 끄적여 봤더니 어려운 문제는 0이야 항상. 0의 이제 리워드를 받아. 그러면 나 한번 길게 끄적여 볼까 해서 이제 한번 길게 끄적여 본 거죠. 이제 샘플링이라고 해서 랜덤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션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냥 랜덤 워크예요. 약간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 보고 어쩔 때는 저렇게도 해 보고 하는데 그게 항상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랜덤 워크거든요. 근데 내가 랜덤한 워크를 해서 어쩔 때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쩔 때는 짧게도 생성해 보고 어쩔 때는 길게도 생성을 해 봤는데 길게 생성했을 때는
리와드를 1을 맞을 때가 더 많네. 짧게 생성했을 때는 정내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토큰 수를 할애하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학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말이 되면서도 신기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리즈닝 모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너무 말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녕"이라고 했을 때도 엄청나게 말을,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다른 LLM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안녕"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는데 "안녕"이라고 얘가 말한 의도는 뭘까? 뭐 이러면서 막 생각에 꼬리를 타고 내려가요. 왜냐면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적게 토큰을 생성을 할애하면서 '정확도는 유지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사람들이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토큰을 많이 내뱉는다는 거는 그만큼 컴퓨터를 더 많이 하고 그만큼 사용자를 더 기다리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리와드 쉐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간단하게는 이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되게 간단한 테크닉으로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사인 리와드라고 있는데, 원래 클래식하게는 이제 뭐 아론이나 그랬을 땐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리와드 0 아니면 1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라 길이가 맞았을 때가 파란색이고 틀렸을 때가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맞은 경우라도 너무 토큰을 많이 할애해서 대답을 내놓으면은 리와드를 코사인 스케일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확도는 높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답을 맞아야지 일단 0 보다 큰 리와드를 얻으니까 일단 답을 맞으려고 하긴 할 텐데 짧게만 생성을 하고 또 답을 낼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을 내놓도록 이렇게 리와드를 주는 형식을 바이너리가 아니라 쪼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리와드 스케일링을. 이 주황색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주황색은 또 이 반대인 이유가 나름 있어요. 뭐냐면은 "틀렸네." 이러면은 맞을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맞는 경우는 얘가 생성을 오래 해서 많이 끄적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틀렸어? 그럼 너 일단 많이 생성하도록 노력해 봐." 해서 이제 많이 생성을 하면은 음수 리와드를 절대값을 쪼끔 받아요. 그러니까 쪼끔만, 그러니까 어 페널티를 받고, 만약에 틀렸는데 생성 길이도 적게 했어? 그러면 많은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리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쪼끔이라도 많이라도 끄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도출이 될 거고, 답이 도출된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쪼끔만 생성해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인투이션이 이 코사인 리와드 스팀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아래를 학습을 하면은 어 사람이 이제 기대했던 바에 소비의 성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 점이 되게 놀랍다. 뭐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지금의 LLM이 되게 똑똑해서인 것 같다. threshold intelligence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예. 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혜주님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좀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큰이 많아질수록 똑똑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맞죠? 네. 똑똑해진다기보다는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 네.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너 길게 생성하는데 맞았네? 하면은 그 길게 생성하는데 맞게 되는 그 비헤이비어를 보일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똑똑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긴 하죠.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API 같은 그런 비용 정리된 그런 테이블 같은 걸 보면 이제 인풋 랭스가 있고 아웃풋 랭스가 있는데 그러면 리즈닝은 인풋 랭스나 아웃풋 랭스 모두 다 아니고 그냥 이 모델 아웃풋 랭스죠. 아웃풋 아웃풋 랭스고 랭스예요? 아웃풋 랭스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걔도 생성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어떤 이제 API들은 인풋 랭스는 길고 아웃풋 랭스는 짧고 어떤 거는 인풋 랭스가 짧은데 아웃풋 랭스가 길고 둘 다 긴 경우가 있고 둘 다 짧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거 그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그 수학 문제가 엄청 어려운데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다 그러면 되게 짧잖아요. 근데 그 증명은 엄청 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풋 랭스는 엄청 짧은데 아웃풋 랭스는 엄청 길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서를 막 엄청나게 긴 이제 논문을 주고 이 논문에서 어 이 논문에서 저자 1저자 이름 알려줘 하면은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 인풋 랭스는 엄청 긴데 아웃풋은 뭐 한 단어겠죠.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논문을 한 두세 개 주고 이 논문 두세 개를 보고 너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 논문들을 발표할 그러면은 인풋 랭스도 길고 뭐 아웃풋 랭스도 긴 뭐 이거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앤서를 하기 전에 think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think 부분이 보통 엄청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컴퓨트를 하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셔널리 훨씬 더 비싼 모델이죠. 추론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인풋 랭스가 길어지면 그 think에 대한 컴퓨테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아니요. 그 인플랭스가 아니라 네. 그냥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랭스가 짧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 한마디 해요. 근데 이제 GPT-4는 뭐 하이 how can I help you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한번 그 커서한테 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커서한테 한번 커서한테 한번 하이를 해볼게요. 그 어, 하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하이라고 한 거거든요. 약간 이렇잖아요. The user has just sent a simple greeting hi 이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없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기존의 LLM이었는데 일단 리즈닝 모델들은 일단 하이 그러니까 하이 하면은 think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간단한 말을 꺼내잖아요. 간단한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 인풋 랭스가 얼만큼 아웃풋 랭스와 관여하는지는 되게 별개의 문제고 그냥 이 리즈닝 모델은 띵크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적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띵크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의 양은 보통 상당하기 때문에 아웃풋 랭스의 길이가 띵크 태그를 다 포함했을 때 엄청 길다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리즈닝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중간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일단 맞나요, 이게?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LLM은 이미 있는 답을 외웠을 뿐이에요.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근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일반화가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 B는 C까지만 이제 계속 외우면은 뭐 갑자기 C는 D 뭐 이렇게
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 근데 어 그 되는 과정이 자기가 실제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누군가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누군가가 생각한 패턴을 그 패턴 자체를 그대로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예. 바로 이제 그냥 외워 버린 거죠. 외워 버린 건데 근데 이제 리즈닝 모델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한 결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탐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이 떠먹여 주는 생각의 패턴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생각을 한 생각의 패턴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 네가 스스로 리즌이라는 걸 했구나. 남이 떠먹여 주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미 텍스트 말뭉치에 있는 리즈닝 패턴이 아니라 네가 진짜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한 거구나.'라는 점에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진짜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리즈닝이지.'라고 해서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그 뉘앙스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내놓은 답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첫 번째 시작인 거죠. 남이 이제 남이 써준 텍스트 안에 설사 리즈닝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이 해준 거고 나는 그걸 깜질했을 뿐이고 깜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한 내가 실제로 행한 리즈닝 패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은 결국에 그 모델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많은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배우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리즈닝 패턴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에는 4O 같은 모델은 리즈닝 모델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뉴런들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가까운 데이터들만 빨리빨리 그냥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이제 D램에 좀 왕창 띄워놓고 거기서 일부 가져오는 것 같다면, 이제 O1이나 R1 같은 경우는 리즈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호작용이 엄청 활발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스토리지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GPU에서도 계산을 해야 되고 메모리에 또 보내고 일부 정보는 또 뭐 이제 더 가져와야 되고, 스토리지에서 그런 과정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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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없고 네, 네. 그냥 모델이랑 모델 아키텍처랑 연산의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학습 알고리즘이 달렸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뭐 DRAM에 넣고 그런 거는 하나도 다른 건 없고 항상 똑같아요. 그 그냥 GPU에서만 노는 거죠, 보통은 이제. 왜냐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은 느려지니까 GPU에서만 엄청 노는 거고 GPU의 램이랑 GPU 코어랑만 이제 노닥거리는 거고 이제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그건 똑같고 연산의 그 과정도 똑같고 다만 그 연산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니까 토큰 하나씩 뱉을 때마다 그게 연산 한 번이잖아요. 시퀀셜 하잖아요. 그 시퀀셜한 연산을 그냥 일반 GPT-4 같은 일반 모델은 조금 했다면은 리즈닝 모델은 그 시퀀셜한 그런 연산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띵크 태그 안에 있는 내용 또한 생성을 하도록 그렇게 길게 생성을 하도록 학습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 HBM 같은 게 이제 요구가 많아지는 건, 근데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트레이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퍼런스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리즈닝에서는 이미 리즈닝은 GPU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그 토큰에 대한 저장을 해야 토큰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이밴드위스가 필요해진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추론이 더 많이 걸리니까 사실 인퍼런스를 위해서 HBM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레이닝은 과정이 이제 LLM들은 여러 만 토큰을 한 번에 올려요. 한 번에 올리면은 만 토큰이긴 하지만은 걔가 그 이제 그 만 토큰이 한 번에 이제 그 GPU 안에서 플레이스 A에서 플레이스 B로 한 번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B에서 컴퓨트를 하고 다시 A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그 이동 병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컴퓨터 병목인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요즘은 사실 캐시 안에서 다 놀거든요. 옛날에는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요즘은 잘 이제 정의를 해서 그 메모리 바운드인 영역을 컴퓨터 바운드 영역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캐시에서만 놀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캐시에서만 놀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리고 어, 뭐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둘 다의 그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HBM은 사실 그래서 HBM이 근데 어쨌든 그, 그, 어, 예, HBM이 근데 하는 역할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GPU가 있으면은 GPU의 가장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램을 HBM으로 구현을 하나요? 아니면은 캐시와 주 메모리 사이에 있는 공간을 HBM으로 구현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GPU 옆에 이제 큰 캐시를 붙이려고 하고 있고, 점점 그 캐시 용량도 커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용량이 지금 파라미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캐시에서 감당 가능한 양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불가능한데 일부 그 이제 로직만 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원래는 이제 그 청크 단위로 가져올 수 있긴 하잖아요. 캐시에서. 근데 원래는 이제 되게 틀린 비유인데요. 그냥 어, 원래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어에서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코어에서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 번에 청크 단위로 캐시 올린 다음에 캐시에서 뜨르륵 하고 그 캐시 끝나면 다시 내려받고 그러면 이제 그 주 메모리인 HBM을 건드리는 횟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최율화를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 한 게 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이제 커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널이란 게 이제 그 컴퓨터 과학에서 커널 레벨, 유저 레벨 그 커널이 아니라 여기서 커널은 이제 원래는 이제 오퍼레이션 A, B, C, D가 있으면은 A, B, C, D가 이제 하나의 어토믹한 계산이었다고 한다면은 A, B, C, D는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커널을 딴다고 하는 거는 A, B, C, D, A, B, C, D로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이 연산의 횟수가 엄청 많네. 그러면은 A, B, C, D를 한 번에 그 연산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C하고 D 하는 모듈을 따로 짜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를 통짜로 만드는 거를 커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그 최적화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커널을 만드는 거나 그런 커널을 만들므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바운드인 영역을 되게 많이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통해서 HBM이 물론 빠르면은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제일 큰 덕목은 이제 그 램의 용량 자체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모델이 점점 커지니까. 아, 혹시 이거 메모리 바운드 영역을 컴퓨터 바운드 영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관련된 논문 혹시 보신 적 아, 있어요? 있죠. 그 플래시 어텐션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다 쓰는 테크닉이고요. 그냥 이게 그 트레이다우라고 하는 스탠퍼드 교수가 오픈 소스로 만든 건데 그냥 이런 일을 엔비디아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이제 행동 비슷한 어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그냥 이제 예. 어 그냥 이제 커널 퓨즈가 이제 여러 ABCD라는 게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각 모듈을 하나로 그냥 합쳐 가지고 하는 게 퓨즈드 커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퓨즈드 커널 하면은 시간 더 줄어든다. 그냥 이제 SRAM에서만 놀지 우리 HBM까지 안 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보시면은. 아, 저는 그 좀 완전 반대되는 그 논문 봤던 것 같은데 그 애플 논문 중에 이제 24년도에 나왔던 건가? 24년도 말인가? 그때 보면은 플래시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에 부족한 밴드위스를 좀 보완하겠다. 그런 논문을 봤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 근데 제가 이건, 제가 하드웨어 쪽은 사실 아, 거의 읽질 않아서 잘 서버 쪽으로만 보셔서, 네 네. 약간 저희는 네. 그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도 저희는 소프트웨어 벤더니까 하드웨어에서의 발전이 소프트웨어 벤더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그걸 누군가 만들어 줘야지 저희는 갖다 쓰는 입장이니까. 사실 저나 아니면 동료들은 하드웨어 논문도 읽으면 너무 좋지만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눈 감고 이제 내 할 일 하기도 바쁘니까 살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거 되게 좋은데 이 하드웨어 이 스펙에서 쌓아 올린 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더 빨라질 수 있대.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냥 갖다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일단 뭐 네. 근데 예. 이제 그 논문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뭐, 제가 상품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걸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를 보고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지 이런 걸 되게 고민하실 거거든요. 아마 하드웨어 업체들은 다들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요? 네.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리벨리온이라고 아시죠? 아, 예, 예.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도 약간 리벨리온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자기 제품 사라고 우리한테 피칭하는 자리가 돼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연산을 쓰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냐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고 갔어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고민이 돼야지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게 엔비디아고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고. 네. 이거 왜냐면은 너무 당연하고 아시다시피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위한 그가 이제 고객이 되는 게 칩 메이커들이니까 그 엔지니어들이랑 개발자나 사이언티스트가 뭘 하는지 알고 그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사실은 저희나 아니면은 저희 전 단계 더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일을 주로 하는지는 되게 관심이 많아 하시고 아마 이런 것도 되게 논의를 하면 좋을 게 요즘은 이제 뭐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하지만 뭐 디퓨전 방식의 LLM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DLLM이라든지. 걔는 또 하는 그 연산의 스타일이나 그런 방식이 다르긴 하잖아요, 쪼끔은.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를 하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특정 뭐 SRAM이나 HBM을 이런 패턴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드웨어까지 어떻게 녹아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페이징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저 혼자 너무 많이 질문해서 그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사실 안 하시면 저는 뭐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먼저 다른 분들 있으시면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어, 그러면 혹시 그 강화학습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업 프로젝션이랑 다운 프로젝션에 대한 그 웨이트들을 따로 저장하는 것도 넣으시나요? 프로젝션이랑 다운 프로젝션이 뭐죠? 어, 이것도 그럼 약간 하드웨어적인 용어인가 보네요. 이거는 이제 애플 논문에서 다뤘던 내용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음, 업 프로젝션은 어떤 히든 레이어에 이제 그 디멘전을 확장시킬 때, 총 인풋 파라미터에 대한 디멘전을 확장시킬 때, 그때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업 프로젝션이라고 용어 표현을 했었고요. 그 논문에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10 차원이던 거를 이제 100 차원으로 늘리는 매트릭스 네, 네. 그 그리고 연산. 네, 다운 그리고 프로젝션은 그 반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웨이트들을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흩어져 있는데 원래 그 스토리지 안에 근데 이거를 한번 연산을 했을 때 그게 중요한 연산이라고 리워드가 들어오면 왠지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 그때 해당되는 그, 그 웨이트 값을 이제 모아서 저장해 놓는 걸 애플이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뭉태기로 모아서 그냥 저장해요. 큰 청크 단위로.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어떤 액티베이티드 된 그런 웨이트들을 이 다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95%가. 저도 네. 뭐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을 더 쉽게 저장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측해가지고 다음 연산될 것들을 가져오게끔 그러니까 네. 스토리지에서 이용해서 이제 LLM 연산을 하는 네. 그게 이제 엣지 쪽 하드웨어에서 큰 이제 하나의 좀 방향 중 하나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인상을 좀 그게 받았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어 이게 어 약간 어 근데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로직이 사실 컴퓨터에서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얘도 얘는 퀀타이제이션 관련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 하셨던 인턴이 발표했던 준비했던 발표 자료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어 서 이건 아니네. 예. 이건 아니네. 어쨌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슷한 영역에 있는 그 뉴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컨티구어스하게 저장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에서. 말씀하신 거랑 일치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그리고 또 저 궁금한 게 이게 아까 예. 그 근데 이제 네. 혹시나 해서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뭐 더 액티베이트가 못 된다, 덜 된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단위고, 근데 물론 이제 그 패턴을 그 뉴런들이 어떻게 그 활성화가 되는지, 더 강도가 세지고 더 약해지는지. 근데 사실 그 강도가 세지고 약해지는 건 상관없고, 그 이제 이 다음 레이어의 뉴런은 여기고, 그러면 사실 그 같은 레이어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컨티구어스한 메모리 블록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그널, 그러니까 과학습으로 변화가 되는 시그널은 사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그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쌓였냐, 뭐 이 레이어 다음에 저 레이어 쌓고 했으면은 저 레이어의 그 저 레이어의 그 뉴런들끼리는 같은 데 모아져 있고, 이 레이어의 뭐 뉴런들끼리는 또 다른 데 같이 모아져 있고, 결국에는 아키텍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드웨어에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는. 그 그러면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플래시 어텐션 논문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HBM을 좀 이제 느린 메모리로 쓰고 SRAM에서 빨리빨리 다 처리해서 HBM 덜 쓰자 이건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쨌든 그 HBM을 거의 뭐 엄청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기준에 이 기술이 들어왔으면 HBM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게 더 낮아졌을 것 같은데, 음 여전히 많은 HBM을 요구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파라미터가 그냥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네, 1차원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그쪽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봐서.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팩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LLM 모델들이 아직도 이상한 그 간단한 태스크에 대해서 멍청한 대답을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버틀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저희 같은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드는 그 알고리즘에 버틀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알고리즘적인 버틀넥이 풀린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작은 이제 크기의 모델로도, 원래는 큰 크기의 모델이 했을 법한 태스크를 작은 모델도 풀 수가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용량에 대한 필요도는 낮아지니,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저는 이건 또 조금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스텝 수가 증가할수록 에큐러시가 증가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스텝마다 사용되는 어쨌든 그 데이터 양 있잖아요. 데이터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배치 사이즈? 자기가 생성한 양. 네, 자기가 생성한 양도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다는 게. 에큐러시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어,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사람도 엄청 오래 고민하고 엄청 오래 풀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이제 LLM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07이 소수야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 LLM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107이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서는 어, 소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소수가 아니었다라고. 107 소수죠, 근데. 107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7이 소수가 아니야. 그냥 다른 수랑 똑같아 해서 잘못된 대답을 내놓아요. 그냥 띡 하면 띡. 그러니까 107이 소수야 아니면은 하면은 내 기억상에는 소수가 아니었는데 해서 소수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소수인지 아닌지를 찾으려면은 그거에 보다 작은 수로 모두 나누어서 떨어지는지 하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더 이제 efficient 하려면은 그 n이라는 수가 소수인지 하려면은 루트 n보다 작은 어 자연수까지를 모두 다 나눠야 되고 쪼끔 더 이제 뭐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그 과정 중에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어떤 수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 과정에 big O complexity는 big O of 루트 n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과정을 LL 리즈닝 모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리즈닝 모델이 만약에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줘라고 하면은 걔는 빅 O의 루트 n만큼 토큰 수를 내뱉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LLM은 그냥 자기가 외운 거를 보여주기에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빅 O 오브 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생각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내놓는 패턴이. 근데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리즈닝 패턴을 보이면은 좋다. 너 1점 줄게. 보통은 그런 경우에 대답이 맞으니까요. 아니면은 너 0점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대로 사람도 똑같은 107이 소수야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뭐 107이 소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비곱의 루트 n만큼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예, 그냥 그런 과정을 LLM이 강화학습을 해보니까 그런 과정을 밟게 되더라라는 파인딩인 것 같아요. 음, 일단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게 그 혜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네. 이런 잠시만요. 네, 네. 조금 이제 양자 컴퓨터랑 관련해서 네네.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들로 이제 엄청 많은 스텝의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를 혹시 양자 컴퓨터가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저도 이런 그 리즈닝 모델들 좀 오원 프로를 쓰거든요. 네. 쓰면서 이미 너무 충분히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만큼 과연 이 LLM 모델이 커질 필요가 있나? 커질 건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빌 게이츠가 어, 우리 하드웨어 용량 오메가만 안 넣으면 된다. 우리 음, 그냥 문서 작업만 할 거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 게임도 생기고 비디오도 생기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러니까 막 그 말은 완전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알고리즘 바틀렉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보면은 어 모델의 사이즈는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음, LLM이 더 많은 걸 또 더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사실 더 효율적인 어
이제 파라미터 수를 갖고도 더 많은 일을 어치브 해야 되니까 더 모델을 키워 버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디서 버틀넥이 발생하냐면은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그 모델이 궁금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은 X가 이제 컨텍스트고 Y가 자기가 생성하는 어 토큰이라고 했을 때, X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떠먹여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청크를 그냥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나는 이미 국어 100 점이에요. 나는 언어 영역 100 점인데 이 인간 놈들은 내가 100 점인 걸 모르고 계속 언어도 비율 1, 수학도 비율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비율을 맞춰 가지고 이제 계속 떠먹여 주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LLM은, 사실 수학이 약한 LLM이면은 그 데이터량에서 사실 수학에 관련된 이제 비중을 더 높인 데이터 믹스로 이제 떠먹여 주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효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LLM이 먹고 싶은 데이터가 뭔지를 저희는 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저희가 추측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LLM이 먹고 싶은 데이터를 웹상에서 수렵 채집을 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방향이고, 그거 하면은 웬만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아마 다음 LLM 세미나는 그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알고리즘ing 버틀넥이 있고, 그러니까 input x를 뭘로 주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LLM한테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병목일 것 같고, 그게 해결되면은 또 어떠한 LLM이 세상에 펼쳐질지는 또 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그 MOE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여기 찬양 님께서 아, 네.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면 정말 지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하면은, 과학습으로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어 리즈닝 모델한테 문제를 풀게 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근데 메타인지가 뭔지도 정의를 못 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돼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학습의 코र्스를 디자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오원 만든 한국계 박사인 정영원 박사가 MIT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를 풀게 시켜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다음과 같이 리워드를 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맞으면 1점 줘. 맞으면 1점 주고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주거든요. 근데 너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 I don't know라고 하는 그 초이스가 만약에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은 I don't know인데 정말 I don't know인 경우는 0.1점을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I don't know도 이제 하면은 인센티브를 받게 설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메타 인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I don't know면은 사실 메타 인지잖아요. 나는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I don't know인 경우에도 네가 솔직하게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쪼끔의 리와드를 미미하게 줄게. 대신에 틀리면은 너는 그냥 더 큰 페널티를 받을 거야. 맞추면 당연히 좋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I don't know라고 한다면은 쪼끔의 인센티브를 주고, I don't know라고도 하지 않았어. 너 되게 틀려 버렸네. 이러면은 그냥 큰 페널티를 주고. 그러면은 이러한 되게 간단한 어 강학습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어 메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가 뭘 모르는지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으면은 X를 주면은 I don't know라고 만약에 Y가 나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걸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는 녀석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메타인지를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오퍼레이터 같은 거를 이제 발전시킬 때 이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그러면 넣겠네요. 오퍼레이터라는 건 혹시 오픈 오픈 API. 오퍼레이터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오퍼레이터도 그쵸. 사실 걔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정도 논의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강학습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강학습은 두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했을까? 그것도 했을까? 예. 만약에 I don't know라고 지가 생각을 해서 내뱉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물어보도록 학습을 시켰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 don't know가 나왔다? 그럼 그다음 토큰에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나 네가 말한 거 사실 뭐 모르겠는데 혹시 쪼끔 더 specify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도록 이제 비헤이비어를 유도해서 학습을 했을 수 있죠.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다른 분들은 일정이 있으셔서 많이 가신 것 같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음, 혹시 그 혜주님은 그러면 온디바이스 LLM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항상 6G를 통해서 뭐 초연결 사회가 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자원을 소비하는 거니 네 그리고 reliable한 측면에서는 또 항상 네 핸드폰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수요는 항상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자율주행차 이런 데에도 앞으로 그런 LLM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이잖아요. 실시간 이미지를 이제 얘가 차가 생각하면서 주행한다는 게 네. 지금이야 조금 단순하게 이제 선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가고 차가 오면은 어떻게 피하고 그런 정도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하는 차가 나중에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는 또 이미지가 용량이 커서 이제 버틀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데이터들은 진짜 네트워킹해서 처리해야 된다거나 어떻게 될까요? 뭐 핸드폰에는 뭐 스몰 뭐 나노 모델 해가지고 이번에 4.1 나노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던데 오픈AI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서 큰 데이터를 다루면서 멀티모달인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온디바이스 LLM 모델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야 할 방향 음, 예 네. 그냥 모델 하나가 다 통째로 하는 게 일단 제일 항상 이겨왔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멀티모달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각 이미지를 다 패치로 잘게 쪼개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랭스 그러니까 인풋 랭스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성능을 담보하려면은 애드호크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지금까지의
AI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람이 AI가 더 적은 용량으로도 더 빠르게 인포메이션을 이제 그 덴시티를 높여 가지고 떠먹여 주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 할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런 방법은 최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성능 담보를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멀티모달 모델이 다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다 했습니다. 네, 혜주님 아 네. 말씀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도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준비를 많이는 못 했어 가지고 네. 혜주님은 감사합니다. 네, 워낙 그래도 알고 계신 내용이 많아서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아주 깊이 다뤄주셔가지고 오히려 페이지 많이 준비하셨으면 더 네. 나눠서 아 하셔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도 사실 뭐 제가 아무리 만들어도 이미 지식에 빈 공백이 있으신 그러니까 제가 그 같이 전공한 그런 분야의 분들이 아니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지식의 빈 공간이 있는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제 슬라이드를 계속 넘기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뭐 예 사실 '많이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네,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혜주님은 그러면 미국을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전 나가고 싶은데요. 음, 근데 요즘 뭐 제 친구들 몇 명 나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뭐 H1B는 요즘 거의 뭐 가능성이 없고 너무 많이 지원해서 확률이 너무 적 비자를 받는 게 일단 그것만 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 같은 회사 동료도 NIW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꽤 되고요. 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쓴다면은 뭐 논문 좀 더 열심히 써서 NIW를 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미국 유학을 가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밖에 사실 길이 없는데 NIW 되면은 너무 땡큐고 그게 음, 아니면은 뭐 미국 학교를 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최근에 공화당 의원들이 그 미국 대학원 밟아 가지고 취업 비자 잠시 있게 하는 그 OPT라고 하는 비자 있잖아요. 근데 OPT를 없애버리는 그 이제 방향으로 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미국한테도 해가 되는 결정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네 비자만 받을 수 있으면은 아마 지금이라도 가지 않을까요? 예. 음, 미국 비자 받는 게 엄청 어렵군요.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그냥 혜주님 정도면은 그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뭐 쉽게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혜주님이 고민하실 정도면은 약간 이게 뭐 하드웨어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엄청 스칼스한 어 지식 분야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되게 그 기술 접근성이 엄청 좋은 기술이거든요, AI라는 게. 그냥 유튜브 보면은 바로 나오고. 근데 만약에 칩 설계라든지 하드웨어 설계인데 꽁꽁 숨겨 놓는 그런 이제 비법들을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만 이제 뭐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엄청 인텔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기술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예전에 뭐 인텔에서 8명 한 랩에서 막 그냥 끌고 간 적 있는 것처럼 그냥 비자 스폰서 해 주고 근데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야가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음, 저의 일을 하는 나름 이제 되게 중차한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거의 없음을 NIW 변호사를 통해서 잘 미국 정부한테 설득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제가 논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음, 뭐 NIW도 가격적으로 딱 봤을 때 얘가 박사도 아니고 그냥 석사고 논문 수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막 사이테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2차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이 경력이 플러스는 되겠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이게 딱 정량화해서 나타내는 스펙은 또 아니긴 하다 보니 특허를 그래서 많이 쓰시는 건 어떠신가요? 특허 보여지는 어, 저 사실 논문을 더 많이 쓰는 게 좋죠. 근데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음, 예, 이 일을 해야 돼서 예. 그러면 지금 좀 어떠신가요? 요즘 많이 좀 바쁘신가요? 소강 상태로 들어가셨나요? 항상 바빠요. 왜냐면은 엑사워